자, 마지막, 어, 제목을 제가 뭘로 정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잡다한 거라고 해요. 어쨌든 주제를 갖다가 오늘은 제 전공인 이제 타임 시리즈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보는 사업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특히나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어나리시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팩터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타임과 관련된 그런 얘기. 근데 사실은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은 꼭 타임에만 관련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지오그래픽이 아니라 그냥 정말 그죠? 네, 지오메트릭이 아니라 지오그래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지역 단위의 그런 어떤 모델링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타임이라고 하는 관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 최근에 무슨 저기 뭐죠? 그 반포 지역에 사실 그 반포 쪽에는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강남 터미널. 근데 그것 때문에 무슨 거기서 나오는 버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뭐 사람들이 뭐 병 들어간다 막 그런 이슈가 좀 있던데. 그러면은 그런 버스 터미널이 하나 있는 것 때문에 그 근방에 있는 주는 아니죠. 구들이 이렇게 전부 다 지역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지오메트릭하게 옆으로 이제 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오토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제 전공이 이제 타임 시리즈고, 그다음에 이제 타임 시리즈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이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뭐 이 모형은 사실은 타임 시리즈 모형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모형이냐면 저희가 강화 학습이라고 하죠.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화 학습의 프레임, 정확하게. 그러니까 강화 학습의 프레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에이전트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의 게임이 이제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제가 이제 추천 모델을 했으니까 추천 모델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이 어떤 상품을 봤을 때 그걸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액션을 취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구매한 상품을 갖다가 저희가 받았어요. 근데 이것만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추천 모델이니까 뭔가 하나를 더 추천을 해주겠죠.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리워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고객이 그 리워드를 받은 다음에 자기의 스테이션 상태가 바뀝니다. 나는 뭔가 이 물건을 갖다 구매를 해가지고 만족을 했지만 사실 내가 리워드를 받음으로써 뭔가 불만스러운 그런 어떤 상태로 또 변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자기가 또 액션을 취하고 그런 식으로 이런 게임이 계속 반복이 되는 어떤 다이나믹 시스템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과정에다가 뉴럴 네트워크 아니면 어떤 모형이든 그런 걸 갖다 집어넣어서 이 시스템 전체를 갖다 돌리는 작업가 리인포스먼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인데요. 네. 그 추천 시스템에서 에이전트와 인바이러먼트가 추천 시스템이 에이전트인 거예요? 고객이 에이전트인 거예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추천 시스템을 갖다가 광고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걔네가 에이전트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고객을 상대로 이런 어떤 모형을 만들겠다고 하면 고객이 에이전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건 에이전트라기보다는 그냥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플레이어면 사실 보통 이제 그냥 리인포스먼트 러닝 할 때는 인바이러먼트가 어떤 시뮬레이션 되는 환경이 에이전트가 우리가 학습해야 될 어떤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게 제일 기본 슈퍼마리오를 학습시킨다고 해요. 네. 슈퍼마리오 게임이 인바이러먼트고 그걸 조정하는 게 에이전트인데 그러면 그 조정을 어떻게 잘하는지를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여기서 추천 시스템에서 고객이 에이전트가 되면 뭘 학습을 시키는 건지 고객이 에이전트가 되면 고객이 어떤 반응을 뽑아낼까가 사실은 그 학습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고객의 행동을 갖다가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고객이 사고자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뭐 내가 어떤 반응을 받았을 때 그런 어떤 자기의 스테이트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상태가, 고객의 상태가.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상태가 여러 개가 있고 내가 뭐 A 물건을 샀을 때 상태, B 물건을 샀을 때 상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 이건 굉장히 러프한 프레임이긴 한데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고로 보자면 인바이러먼트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정해져 있는 또는 실제 저게 아까 에이전트가 어떤 액션을 했는데 그 구성에 에이전트가 실제로 합병이라는 건 인바이러먼트에도 에이전트가 있을 수 있는 거.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정확한 지적인데 이건 뭐냐? 이걸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규정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알파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파고는 28 x 28이라고 하는 상황이 정확하게 규정돼 있죠. 바둑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바이러먼트를 어떻게 설정을 할래가 사실은 거기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에이전트 이 안에서 플레이가 또 따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냐면 적층적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이 안에서 또 다시 뭔가 돌고 다시 그게 여기 반영이 돼가지고 또 이 큰 시스템이 돌고 그런 식으로 적층적으로 갈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이거를 설계하는 사람이 어떻게 프레임을 이걸 설정을 하느냐가 이 모형 전체의 그런 어떤 성능을 갖다가 좌우지를 할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객을 어떤 애들 에이전트로 우리가 어떤 애들 플레이어로 우리가 설정을 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거 reinforcement learning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왜 이걸 꺼냈냐면 얘가 결국에는 타임에 의존을 하게 돼요. T라고 하는 거에 의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코잘리티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모형 자체가 뭐냐면 그 코잘리티를 복원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모형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반응을 와서 거기에 리스폰스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반응이 먼저 오는 게 먼저고 제가 리스폰스를 하는 게 그 다음입니다. 이게 굉장히 뭐 자연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사회과학이라든지 엄청 당연한 얘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내가 어떤 반응에 리스폰스를 하는지는 모르는 얘기예요. 그거는 저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어떤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 리워드랑 이 스테이트를 갖다가 우리가 이런 리워드가 왔다고 했을 때 이런 스테이트가 있다고 치자라고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좀 크게 보면 말코비안 말코비안 체인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체인. 그래서 뭐 어찌됐든 이게 이제 타임 시리즈에 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제가 꺼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다이나믹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타임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아까 그거는 모형적인 관점. 사실 아까 그건 모형적인 관점. 다른 관점은 뭐냐면 데이터적인 관점이에요. 아까는 모형을 그렇게 설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데이터가 그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대한 그런 어떤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런 컨티뉴어스 테이블이 있는데 우리가 이 열을 갖다가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US, 뭐 재팬, 뭐 코리아 이런 식으로 각 국가별로 열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 행을 갖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가 IT, 뭐 에너지, 뭐 무슨 신소재 산업 이런 식으로 산업 영역에 대한 그런 어떤 인더스트리 점수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행렬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무슨 리그레션이니 아니면 어떤 머신러닝 모형이 그런 걸 만들면 그냥 요거 하나만 딱 다시 전체 풀을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데이터라고 하는 게 그렇게 생성되는 건 아니죠. 뭐가 하나 더 있냐면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레임을 갖다 정해놨으면 이 프레임이 타임별로 순서대로 쌓이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2010년 1월이라고 한번 지정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그 매트릭스가 이제 2010년 1월, 2010년 2월, 2010년 3월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매트릭스들을 시간 순서대로 쌓아가지고 쭉 보면 단 여기서는 시간 관계 균일하죠. 지금 제가 일부러 균일하게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갖다 이렇게 순서대로 쌓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정확하게 테스터. 그래서 제가 추천 모델 막 이런 거 했을 때
사실 텐서를 갖다가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시간을 한 축으로 가지고 우리가 텐서를 만들게 되면 타임 이펙트를 갖다가 볼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추천 모델 얘기를 할 때 텐서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좀 더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열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열별로 보면은 이제 한 열은 뭐냐면 한 국가의 여러 인더스트리 섹터들의 그런 어떤 점수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굳이 텐서 모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하나의 행을 전부 사용을 한 거냐, 이 전체 행을 전부 사용을 했으니까 뭐 1부터 i까지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으로 쪼개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의 인더스트리 섹터가 여러 개의 국가의 그런 인덱스를 가지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체 열을 다 썼으니까 이 열 부분에서 이 J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시간에 따라서 이제 한 국가의 IT 산업의 그 1월부터 3월까지. 그래서 이렇게 관통을 하기, 이쪽으로 관통을 하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큐브 방향이라고. 어떤 분들은 채널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 하나에 딱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이게 바로 타임 시프트예요. 사실 하나의 국가의 하나의 산업 인더스트리 섹터의 전체 시간.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매트릭스로 그냥 바꾸게 되면은 얘가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얘가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타임 시리즈라고 하는 거에 이제 그런 컨셉션 프레임 이런 식으로 사실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라든지 아니면 차분 방정식 같은 걸 우리가 푼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yt의 값을 우리가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yt 이전에 yt-1, yt-2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체 데이터든 아니면 부분 데이터 그런 거 갖다가 어떤 펑션 g를 갖다가 통과를 시켜서 이 yt를 갖다가 구하게 돼요. 사실. 근데 이거는 디터미닉한 그런 상황에서의 문제입니다. 사실.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어떤 랜덤 이펙트가 있다, 어떤 스토캐스틱 이펙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모형을 이런 식으로 짜게 돼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지고 우리가 야 이런 걸 다 보지 말고, 왜냐면 모형을 이런 식으로 봤다면 이거 t-1으로 붙여버려요. 그럼 t-2, t-3 이렇게 되죠. 그럼 t-2도 스토캐스틱 이펙트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yt가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확률 변수라는 뜻인데, 그럼 yt-1, yt-2도 당연히 다 확률 변수라는 뜻인데, 그렇게 하면은 전체 풀 디스트리뷰션을 다 구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yt-1부터 우리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는 전부 안다고 치고, 즉 기분이라고 하고 yt를 갖다가 보자. 그게 뭐냐? yt-1를 추정하겠다. yt-1을 yt 기분, 이걸 필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시 t-1부터 전체 시점을 갖다가 우리가 안다고 치고 상수라고 치고 이걸 갖다 익스펙테이션 하면 마르코비안의 관점에서는 다음 분기에 우리가 어떤 값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예측 값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사실. 네, 이거 굉장히 강한 가정입니다. 마르코비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임 시리즈의 그런 어떤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디터미닉한 이런 어떤 이퀘이션을 갖다가 여러 가지 조건을 갖다 붙여가지고,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스토캐스틱 에러를 갖다가 줘가지고 우리가 이걸 갖다가 추정을 하겠다. 굉장히 단순하게 사실. 미분 방정식에다 그냥 이런 어떤 스토캐스틱 텀 하나 줘놓고서 뭐 차분 방정식에다가 스토캐스틱 텀 하나 줘가지고 차분 방정식이죠 사실은 그런 텀은. 왜냐면 우리가 이 t를 갖다가 균일하게 쪼개놨어. 이 t를 갖다가 균일하게 쪼개지 않고 그 컨티뉴어스하게 푼다. 그러면 미분 방정식에다가 이런 스토캐스틱 텀 주면은 우리가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방정식이 되죠. 그게 디퓨전 모델에 들어가는 바로 그 F에도 스토캐스틱 이펙트가 들어가 있는. 아닙니다. 왜냐면 얘는 기분 좋기 때문에 전부 상수치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상태가 에이전트가 상태가 지금까지 동일했다. 그러면 똑같은 결과를 뵙게 그죠? 조건. 네. 그죠? 정확합니다. 똑같죠. 여태까지 계속 동일했다. 그럼 똑같은 거 구하겠지. 라고 하는. 근데 이런 걸 왜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잘리티 때문에 코잘리티. 그러니까 저희가 후라이팬을 갖다가 불 위에다 올렸습니다. 그럼 후라이팬의 온도가 랜덤하게 올라가면 후라이팬의 온도는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랜덤하게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계속 에너지를 받게 될 테니까. 물론 저희가 무슨 뭐 이시에 불리하게 이시의 세계로 들어간다면 어떤 구간은 그런 어떤 랜덤하게 올라가는 그런 요소가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루는 데이터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에요. 저희가 다루는 데이터는 2차 정률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즉 무슨 뜻이냐? 중심가 정리가 통하는 그런 데이터. 그런 세계에서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자연과학의 데이터가 랜덤하게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어떤 힘을 줄 때 뭔가 자기가 리스폰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뭔가 익스포저가 있으면은 그게 원래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다이렉트리 아웃컴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되게 많다 이거죠. 이게 뭐라고 그러면 저걸 무슨 변수라고 하냐면 저희가 저걸 중매 변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저는 이제 흡연자인데 제가 담배를 펴가지고 이제 폐암에 걸릴 그런 어떤 확률을 누군가 계산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담배 때문에 폐암이 꼭 걸리나?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여러 가지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놓치고 그냥 얘가 폐암에 걸렸으니까 얘는 담배는 무조건 폐암을 가는 그런 식약상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이건 과학적으로 사실은 틀린 거죠.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무슨 버스 정류장에 사는 아니면은 얘가 뭐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내가 담배를 피게 하는 그런 원인이었고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결과였고 담배를 펴가지고 그건 아니죠. 지금 해석이 약간 헷갈렸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로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직장의 스트레스가 내가 담배를 피게 만들었고 이 담배가 폐암으로 가게 만들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어. 잠깐 헷갈렸는데.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중매 변수가 아니라 이런 어떤 컨파운더라는 게 또 존재합니다. 이 컨파운더라는 게 뭐냐면 얘한테 영향을 줘서 사실 얘랑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얘는 관련이 없어요. 얘가 이 두 개한테 다 줘가지고 얘랑 코베리언스가 뭔가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코잘리티를 본다라고 하는 건 얘도 제거하고 얘도 통째를 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코잘리티를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얘가 얘에 얼마만큼 순수한 영향을 줬느냐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내는 게 코잘리티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걸 타임 시리즈에 대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t-1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t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뭐 주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삼성이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가격이 막 뛰었어요. 근데 삼성이 유상증자를 한 거랑 가격이 뛴 거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주자를 했는데 가격이 뛸 수 있나요? 그냥 해본 말입니다. 사실. 그냥 해본 말입니다. 사실. 무조건 떨어지죠. 네. 그냥 해본 말입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왜 이러는 거야? 왜 도대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내가 보기엔 유상증자를 한 거랑 가격이 뛰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중간에 뭐가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그런 어떤 컴파운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수리적인 모형으로 이렇게 좀 규정을 하는 게 사실은 대부분의 이코노메트릭스 아니면은 파이낸스를 갖다 전공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이. 그래서 이 중간에 t-5과 t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를 갖다 이걸 갖다 캐치를 해내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타임 시리즈 애널리시스를 하는 가장 근원적인. 근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카절리티를 증명할 수 있어요. 얘를 갖다 찾아내면 증명 가능. 근데 그게 힘들다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죠. 얘를 갖다 찾아내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코스피 인덱스라고 하는 사실은 얘 혼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펙트가 코스피 인덱스를 갖다 영향을 줘가지고 얘가 움직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코스피 인덱스를 갖다가
변수들이 서로 직교하면서 이 코스피 인덱스를 갖다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 바로 이 컴파운더를 갖다가 잘 찾아낼까라고 하는 얘기랑 정확하게 동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힘들다는 건 누구나 다 알죠. 그래서 뭐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뭔가 내가 주식을 갖다 맞추겠다라고 하는 게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얘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죠. 얘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죠. 그래서 주식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주가 수익률을 갖다가 우리가 바운더리 안에 잡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해요. 얘의 법표문을 갖다가 잘 이렇게 잘라내기만 하면 우리가 주가 수익률을 갖다가 대충 이 바운더리 안에서 나오겠구나라는 걸 예측하는 건 가능합니다. 뭐.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계학에서는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식이 있습니다. 저희 그냥 그거 분산 구해가지고 각각의 분산 공분산 구해가지고 각각의 분산으로 그 분산이 이제 루트 씌워가지고 나누면 이게 코릴레이션. 이게 뭐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어텐션 갖다가 좀 어텐션이 뭔가라고 해서 좀 봤는데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은 두 개 벡터의 내적입니다.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면 결국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인데 이제 스케일링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오토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토 코릴레이션. 이 오토 코릴레이션의 정체가 뭐냐면 나랑 나의 과거랑 내적하는 거예요. 나랑 나의 과거랑 내적하는 거예요. 왜 이 짓을 하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기분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근데 오늘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게 오늘만의 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뭔가 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혹은 오늘 누군가 나를 뭐 이렇게 뭐 나를 되게 욕했던 그런 일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나를 설명하는 데는 나의 과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의 나를 설명하는 데는 나의 과거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토 코릴레이션이 살아있는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타임 시리즈 데이터. 이게 살아있지 않으면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화이트 노이즈.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화이트 노이즈. 그러니까 회색 노이즈라고 얘기를 하죠. 얘가 살아있어야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는 그런 어떤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이제 크로스 코릴레이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크로스 코릴레이션은 뭐냐면 나의 현재와 예를 들어서 뭐 지훈님의 과거를 갖다가 코릴레이션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랑 예를 들어서 뭐 제 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찌됐든 한 가정 아래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우리 형도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형이 기분이 안 좋으면 내가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 영향을 캐치하는 게 크로스 콜레이션. 그런데 크로스 콜레이션은 뭘 주의를 해야 되냐면 얘랑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의 과거랑 예를 들어서 형의 현재를 갖다가 콜레이션 했는데 형의 과거랑 나의 현재를 갖다가 콜레이션 하는 건 서로 다른 기본적으로 다른 의미.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서로 뒤집어도 상관이 없지만 똑같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왜냐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뒤집으면 서로 달라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질문은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다이나믹 시스템에다가 반영을 하냐 이런 게 우리가 다이나믹 시스템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들 사실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토 콜레이션, 크로스 콜레이션을 갖다가 제거를 하는 과정이 정확하게 타임 시리즈 애널리시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모형에다가 반영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YT를 갖다가 저의 기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지. 근데 제가 오늘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 걸 잘 생각해 보면 뭔가 어제 그리고 그저께 이상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지 않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YT-2를 갖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뭔가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뭔가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날씨라든지 아니면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 여러 개 겹쳐 있는데 그걸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F-T라고 훔쳤어요.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것 F-T라고 훔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AR 모형, 오토 리그레시브 모형. 근데 우리가 또 한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주기적으로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주기적으로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똑같은 날에 계속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근하는 월요일 날 뭔가 월요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뭐 월요병이 있다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K를 7이라고 하죠. 7. 그럼 우리는 YT-7, YT-14.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7이 아니라 6이 돼야죠. 사실. 네, 왜냐면 여기가 T이기 때문에. 근데 뭐 어찌됐든 제가 뭐 주기적으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시즈널로 반영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어떤 패턴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토 리그레시브 모형. 근데 나만 영향이 있나?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뭔가 여기서 줬던 이 엡실론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날씨라고 생각을 해보면 날씨가 어제 안 좋은데 계속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여름에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그러면은 그런 걸 갖다가 모형에 반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날씨가 안 좋은 게 뭔가 나한테 지금 영향이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모형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엡실론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렉을 줘가지고 이런 걸 MA 모형, 무빙 에버리지 모형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서로. 그래서 우리가 이 AR, 오토 리그레시브랑 MA 모형을 합쳐서 오토 리그레시브 MA 모형, 그래서 ARMA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현재 기분이 안 좋은 이유는 어제 내가 기분이 안 좋은 거랑 어제 날씨가 안 좋았던 거랑 오늘 날씨가 안 좋은 거랑 붙여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갖다가 단순한 이런 어떤 리그레션 모형으로 갖다가 리그레션이에요. 리그레션 모형으로 갖다가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과거의 어떤 나와 그다음에 어떤 랜덤 이펙트 뭔가 내가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랜덤 이펙트가 지금 이 안에 나의 기분을 결정하는 그런 모형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하나를 빼먹었죠. 이게 뭐냐면 내가 순전히 나 때문에 기분이 안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의 감정만 나의 과거가 나한테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이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이 있는데 형이 저를 막 때려요. 막 때리고 막 괴롭히고 막 계속 그런 짓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잘 해보니까 형이 뭔가 저를 자꾸 괴롭혀가지고 아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이 오늘도 저를 팼습니다. 어제도 저를 팼습니다. 그걸 모형에다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건 뭐냐면 형이 저를 괴롭힌 어떤 변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제 날씨가 안 좋은 거랑 어제 내 기분이 안 좋은 거랑 그다음에 어떤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나의 그 애트모스피어 분위기랑 그다음에 형이 나를 때린 거랑 해가지고 아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 이유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구나 라고 모형을 짜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엑소지니어스 베리어블은 전부 다 포함이 가능합니다. 뭐 더미 변수도 집어넣을 수 있고 이 안에 각종 이상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어떤 정말 극단적으로 좀 설명해가지고 막 후리에로 이렇게 그 변수를 갖다 나눠가지고 하는 것도 다 이 안에서 설명 가능. 그래서 이런 식의 모형을 갖다가 수리적으로 이제 나의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다 수리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내가 써볼 수가 있다. 이 G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이 월급날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가 월급날이 아니면 기분이 맨날 안 좋다. 그러면 그 G를 갖다가 이제 집어넣고 월급날이랑 월급날이 아닌 날이랑 같이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을 갖다가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들을 구해가지고 이 코에피션트들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유의하냐를 갖다가 체크하면은 얘가 정말 유의하네 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전부 유의하고 비주얼이 건전하다, 사운드하다 라고 하면 굿고. 그러니까 이게 나의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모양이 러프하게 나에 대해서 뭔가 건전한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건전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모양에 바이어스가 없다는 뜻입니다. 항상 공개적으로. 그래서 근데 뭔가 이게 좀 지금 얘만 가지고는 뭔가 좀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형이 저를 팬 이유가 뭘까요? 그건 잘 모르겠죠, 사실. 형이 저를 왜 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형 왜 날 때렸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이
형의 기분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결과, 아, 이게 뭔가 나랑 형의 기분이 관련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토 리그레시브 모형을 갖다가 벡터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로 우리가 바꾸면은 이게 정확하게 형과 나의 기분을 갖다가 표현하는 그런 어떤 식입니다. 그래서 YT를 갖다가 저의 기분이라고 생각하고 XT를 갖다가 형의 기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저는 저만의 기분, 이 밑줄, 저만의 기분만 보는 게 아니라 형의 기분까지 고려해서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 이 오프 다이어거널이 저와 형의 어떤 기분에 뭔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형이랑 같이 시험을 쳤는데 학원에 가서 저는 100점 맞고 형은 50점 맞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는 칭찬을 해줬는데 형은 막 너는 왜 이거밖에 못했냐 이러는데 형은 막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약간 형을 뭐 무시하는 듯한 그런 쓰레기같은 짓을 했어요. 무시하는 듯한 그런 짓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런 거에 다니는 개인 형과 저의 관계. 무슨 뜻이냐? 제가 과거에 형을 갖다 놀렸어요. 형을 갖다 놀렸어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계산 전체는 뭐냐면은 이렇게 계산되고 서로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 텀이 살아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y가 x에 주는 영향 그리고 x가 y에 주는 영향이 이 텀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 제식은 yt만 있었는데 xt까지 들어간 거예요. 혹은 형의 기분은 원래 형의 기분만 있었는데 원래 그 이전 모형의 형의 기분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어떤 가했던 그런 기분이 이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원래 오토리그레시브 모형을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짤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나와 형의 기분을 갖다가 복합적으로 보겠다. 하나의 벡터 타임 시리즈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벡터 오토리그레시브. 이게 저희 그 이코메트릭스라든지 아니면은 스태티스틱 그러니까 통계적인 그런 어떤 타임 시리즈 모형의 코잘리티를 보는 모형의 기본꼴이에요. 사실 얘보다 훨씬 많습니다만 사실 이런 게 기본꼴이고 사실은 뭐 이게 지금은 뭐 y랑 x만 이렇게 해놨지만 이 벡터가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뭐 코스피 인덱스는 사실은 얘만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스닥이랑도 같이 엮이고 그다음에 다우존스랑도 같이 엮이고 그다음에 저 뭐죠? 상하이 뭐죠? 홍콩 항생 지수랑도 엮이고 그다음에 그 니케이랑도 엮이고 그래서 그 타임 시리즈를 갖다가 하나의 타임 시리즈 즉 하나의 벡터 타임 시리즈를 본 다음에 그것들 간의 연관관계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어떤 과거에 나와 뭐 사실은 여기에 그것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다른 엑소지니어스 베이블 뒤에 가서 보여드릴 텐데 더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나가 다른 변수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바로 버리고. 근데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는 저렇게 바로 데이터를 갖다 놓고서 그래 우리가 VAR 모형을 돌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좋은 거야. 뭐 절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 아까 YT를 저의 기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형을 짰어요. 단순하게. 근데 사실 이 엡실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뭔가 제가 어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저한테 영향을 줬던 그런 변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가 저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엄마가 저에 대해서 까고 그런 어떤 변수가 이 엡실론 안에 들어있었어요. 사실 그걸 제가 Z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엡실론 T는 다시 xi zt 플러스 ct-1 플러스 ut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다시 이렇게 플러그인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뭔지 몰랐는데 사실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저의 기분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사실은 내가 뭔지는 몰랐지만 꼼꼼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형이 이런 식으로 사실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갖다 추정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얘가 원래 있어야 되는 영향력을 얘가 통제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나죠? 모형에 바이어스가 생깁니다. 그럼 바이어스가 생기면 어떤 모형이냐? 좋지 않은 모형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어떤 GT의 존재. 근데 우리는 이걸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경우. 이 GT라고 하는 걸 우리가 대부분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GT를 갖다가 골라낼까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피처 엔지니어. 사실 얘를 어떻게 하면은 잘 골라낼까가 사실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피처 엔지니어. 변수로 있으면 가장 좋죠. 이게 무슨 뜻이냐? 엄마의 기분을 갖다가 내가 잘 관찰해가지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마가 좀 나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니까 내가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텐데, 대부분의 현실 세계 데이터는 이게 도대체 뭔지, 도대체 삼성의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상증자를 했는데 주가가 뛰었다. 왜 뛰었을까? 이거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뭐, 다 스페큘레이션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YT라고 하는 거를 솔리드하게 그러니까 저거 자체만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터링이라고 해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센서가 막 자기에게 센서에서 막 이런 걸 잡았어. 어떤 파형을 막 이렇게 잡았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왜 아닌가? 아니 나는 분명히 설계를 갖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값이 이렇게 자꾸 어떤 이런 베리언스를 갖다가 가지면서 이렇게 움직이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타임 시리즈가 잡혔으면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정말로 진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이터야?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이게 정말로 진짜로 이렇게 움직이나?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이거 뭔가 오차가 존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럼 문제가 뭐가 되냐면 정말 트루 타임 시리즈랑 그러니까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원래의 흐름이랑 오차를 갖다가 어떻게 분해를 해내느냐, 어떻게 분해를 해내느냐가 이제 가장 핵심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 설명드릴 게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포메이션, 스테이트 스페이스 포메이션.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있었던 그런 모든 타임 시리즈 모형 갖다가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 스페이스 포메이션을 바꿀 수가 있어요. 위에 거는 이제 observation 말 그대로 우리 OBS죠. 우리가 구한 관측지이고, 그다음에 이 아래 거는 이제 스테이트 이퀘이션이 뭐냐면 이게 사실 x가 순전히 이 xt만 아니지 않느냐. 사실은 x의 전기의 영향도 받고 뭔가 이상한 yt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가지고 xt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걸 갖다가 이 위에 observation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state space estimation, 상태 공간 추정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추정을 갖다가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칼만 필터라고 합니다. 칼만 필터.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확한 포메이션이 바로 칼만. 그러니까 원래 observation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x가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인더시니어티 프로블럼이 있으니까 이 x를 갖다가 따로 추정을 한 다음에 다시 꽂아 넣어서 이 t인데 죄송합니다. t입니다. t를 갖다 추정하고 정확히 이야기하면 t 플러스 1을 갖다 추정을 하고 다시 여기 t 플러스 1을 갖다가 다시 추정을 해가지고 다시 꽂아 넣고 이것 추정하고 다시 꽂아 넣고 다시 추정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리니어 스테이트 스페이스 포메이션의 가장 기본 에스티메이션이 바로 칼만. 근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 이게 사실은 그 RMN, 그러니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베이직한 거예요. 리커런트 뉴럴 이거 L만 네트워크라고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요 시그마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 근데 요 안에 있는 식을 한번 요 안에 있는 식을 얘랑 한번 비교해요. 이게 칼만 필터가 사실은 이 RNN 네트워크의 어떤 이 안에 있는 식을 갖다가 표현한 내용. 그러니까 RNN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런 어떤 스페이스 에스티메이션에서 영향을 받은 거죠. 단 RNN은 뭐냐면 그러니까 선형으로 추정을 할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모르는 비선형 패턴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네트워크 포메이션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얘 그 뭐죠? GRU랑 그다음에 네, 맞습니다. LSTM이랑 사실 이 포메이션은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물론 모형의 그 네트워크의 구조는 바뀌겠지만 이런 어떤 구조 자체는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사실 이런 어떤 선형 상태 공간을 갖다가 비선형으로 바꾼 이런 모형들.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사용을 했냐? 오토 콜레이션이 있으니까. 그리고 메저먼트 에러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차용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뭔가 알아낼 수 없는 그런 이상한 패턴들이 이렇게 엮여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그걸 갖다가 다시 추정을 해서 여기다 꽂아놓고 다시 추정을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바꾸는 게 사실 안에 LSD 뭐 이런 내용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RNN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에 공부할 때 되게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뭐 저보다 RNN을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사실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시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드리고자 하는 관점은 얘가 사실은 시퀀셜 모형을 하는데 거의 처음에 나오는 그런 모형 RNN이라고 하는 리커런스 모형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얘가 풀어야 되는 문제의 데이터들이 절대 하나 나오고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 엮여가면서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음성이라든지 음성 하나의 패턴이죠. 어떤 뭐 저희가 사인 코사인으로 풀 수도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언어 모형이라든지 저희 라지 랭귀지 모형들 옛날에 지금은 뭐 그거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옛날에 LSTM 같은 거 사용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걸 사용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언어 자체가 시퀀셜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주어 동사 목적, 주어 동사 보호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모형들에다가 사실은 이런 걸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시초거든요. 그러면 얘의 기본적인 모형은 뭐였냐?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트 스페이스. 근데 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형을 사용했냐? 오토 코릴레이션 잡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메저먼트 에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을 했다. 단 얘네가 사용을 하는 그 어떤 영역은 뭐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게 선형입니다. 선형입니다. 그냥 행렬 곱하기 하면 그만이에요. 얘 행렬 곱하기 하고 뭐 역행렬 구하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잡아낼 수 있는 패턴이라고 하는 건 사실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언어 모형을 사용할까? 하나도 못 잡아내는 거예요. 왜냐? 언어 모형이라는 건 훨씬 더 다양한 패턴이 존재하고 고차원의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사용하면은 언어 모형이라는 잘 사용이 안 됩니다. 잘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네트워크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런 고차원의 어떤 다항식을 갖다가 풀겠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본 게 아닐까라고 통계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머신러닝에서 커널이라는 걸 사용을 하죠. 커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무한차원 공간을 갖다가 이제 유한차원으로 줄인 겁니다. 매트릭스 곱하기로 그냥 줄여봅니다. 왜 그렇게 줄였느냐? 원래 우리가 커널이라는 걸 사용하니까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reproducing RHK였습니다. reproducing kernel hilbert space reproducing kernel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무한 차원의 펑션이 있는데 그 펑션을 갖다가 우리가 다 쓰지 않고 줄여가지고 뭔가 그런 어떤 비선형 이펙트가 있는 걸 갖다가 매트릭스 안에 꽂아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 게 원래 우리 머신러닝에서 커널인데 이런 어떤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그런 커널이라고 하는 건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커널입니다. 얘가 커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트워크 형태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커널이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형태로 풀겠다라고 하는 문제랑 정확하게 동치입니다. 그게 크게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은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트리 모형들을 한번 생각을 해요. 트리 모형이라고 하는 건 원래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계산을 하는 거를 그 트리의 형태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걸로 바꾼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트리 모형은 이제 넌 파라메트릭 문제죠. 왜 그렇게 넌 파라메트릭을 했냐면 뭔가 파라메트릭을 하니까 정확한 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다층적인 구조를 갖다가 파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트리 모형으로 바꿈으로써 그런 어떤 다층적인 방법, 패턴을 갖다가 계산을 해내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바꾼 겁니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그냥 계산을 하니까 뭔가 잘 못 찾아내겠는데 네트워크 형태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우리가 뭔가 다차원의 그런 어떤 다항식을 갖다가 좀 잘 추정을 해낼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출발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벤코죠.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있게 하는 그런 굉장히 근원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니버셜리티 어프록시메이션 티어렘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결국엔 그렇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다차원의 다항식을 갖다가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원래는 이런 걸 갖다가 무슨 저거죠? 테일러 시리즈 막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못 하셨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다차원의 엄청나게 큰 다항식을 갖다가 테일러 시리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못 하니까 하는 방법이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그모이달 펑션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어떤 펑션이든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로 잘 근사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말이 좀 길었는데 결국에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요즘 뭐 회사에서 트랜스포머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데이터들은 어떤 타임 시리즈 데이터, 사실 타임은 아니고 그러니까 시퀀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시퀀셜이든 타임이든 오더링이든 다 똑같습니다. 뭔가 어떤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 데이터가 이 데이터 솔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스토캐스틱 오브젝트로서 움직이고 있다는 건 동일해요. 언어도 마찬가지고 이미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더 있을까요? 화형도 마찬가지고 전부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오토 코릴레이션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나와 나의 과거, 그러니까 t번째 데이터와 t-1번째 데이터가 혹은 t-k번째 관계,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잡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섞여 있는 메저먼트 에러를 얼마나 잘 잡아낼 수 있느냐가 이런 시퀀셜 모형을 갖다가 푸는데 핵심, 저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그 구조적으로 어떻게 인베딩을 하느냐가 이제 뭐 언어 모형을 만드는데 물론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뭐 라지랭귀지 모형을 모델을 갖다가 만드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잡아낼까가 이제 핵심이고, 사실 그런 걸 위해서 막 언어학자 무슨 뭐 문헌 정보과 이런 데도 요즘은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어떤 랭귀지 모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이런 스트럭처럴 인베딩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코딩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의 사용을 하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핵심을 갖다가 어떻게 코드로 우리가 인베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제가 아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 이름이 뭐였더라? 거기가 이따가 찾아가서 올리겠습니다. 그 회사 보면은 이제 그 뇌신경과학자분들이랑 언어 모형을 같이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뇌에서 어떤 부분이 뭐 동사를 말할 때, 형용사를 말할 때, 그다음에 뭐 그쪽은 영미권이니까 뭐 부사를 말할 때 뇌에서 어떤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그 활성화가 되는 지도를 갖다가 펼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부 인베딩 시킬 수 있을까를 갖다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시퀀셜 모형을 갖다가 다루는 좀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타임시리즈 애널리시스라는 주제로 좀 발표를 해봤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고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커널이 무한 차원에서 이번 직분도 잡아주는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대로 하면은 원래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1차원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펑션이 잘 정의된 그런 어떤 펑션인데 우리가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근사 추정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테일러 도스를 그냥 쓰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테일러 도스를 어디까지 쓸 거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돼요, 사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원래대로 하면은 벡터를 갖다가 내적을 한다는 내용이 이제 적분을 그러니까 무한 차원으로 바꾸면 이제 두 개의 함수의 펑션의 적분이라는 거 똑같습니다. 그걸 갖다가 뭐죠?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펑션이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걸 갖다가 복소 차원으로 변형을 해가지고 여기서 두 개 적분하는 내용을 갖다가 사실은 이 실수 차원에서는 두 개의 벡터를 갖다가 내적하는 걸로 바꿔주는 게 사실은 아까 커널이라고 하는 내용의 핵심. 저희 뭐 SVD에서 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죠. 이걸로는 하이퍼 플레인으로 안 되니까 커널을 쓰면은 할 수 있다 하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네. 그건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차원으로 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차원을 무한으로 줄인다는 거 같아요. 그죠. 그게 원래 벡터 그 꼴로만 보면은 차원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네. 커널을 갖다가 어떤 매트리스가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그 문제가 원래는 그 적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쓰진 않았는데 왜 그게 적분에 대한 문제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RKHS, 그러니까 그 Reproducing Kernel Hilbert Space 문제가 사실은 그거를 푸는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좀 관점의 차이라고 보면 잠시만요. 그걸 갖다가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 그런 내용일 수 있는데 좀 약간 받아들이시기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이 사실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왜 위에 있게 작동을 하느냐, 왜 위에 있게 작동을 하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커널을 갖다가 그냥 벡터의 내석으로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작동을 하느냐를 설명을 하려면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 사실 말하는. 그래서 근데 얘가 왜 무한 차원이냐 하면은 얘 적분이 있어. 그러니까 이 벡터의 내적이라는 걸 갖다가 사실 적분으로서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이 커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커널이라는 방법론이 사실은 원래 이런 적분을 해야 되는 걸 위에서 그냥 차원 하나만 올려가지고 우리가 적분을 하는 걸로 바꾸고 왜 이런 식으로 되느냐를 갖다가 표현을 하는 건 아래 거를 사실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완벽하게 얘로 다 적분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잘라가지고 그 부분에 곱만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 하나만 더 늘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죠. 그 내용이 이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축을 하나 더 늘리는 그 칸에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죠. 혹시 더 질문 있으십니까? 하나 더 있는데 네. 아까 민호님이 처음에 질문하셨던 거랑 비슷한 거긴 한데 코잘리티를 아까 증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가 제 생각에는 이 모델은 지금 코잘리티가 있어를 뭔가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인가요? 그건 이제 통계적으로 추정을 해야죠.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그런 얘기 많이 들잖아요. 코잘리티 관련돼서 여름에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많이 사 먹고 상어에 의한 사고가 많이 나는데 네, 그죠. 그러면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네. 사고가 많이 나는 게 맞냐? 네, 맞습니다. 둘이 코릴레이션을 높일 건데 사실은 아까 그 컴파운더가 이제 여름이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은 컨센서스를 알고 있으니까 추정을 생각할 수도 있고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우리가 모를 때도 그걸 판단할 수 있나요? 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상어한테 물려서 사고를 당하는 걸 YT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스크림을 갖다가 아이스크림 소비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소비량이랑 상어한테 공격당하는 거랑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다. 그럼 여기다 아이스크림 소비량 YT-1 혹은 뭐 YT-2도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집어넣어서 이 감마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오면 정말 진짜로 있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건 변수들을 갖다가 통제를 해서 남은 부분을 갖다가 걸러내겠다고 하는 거죠. 어떤 필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남은 부분이 아무런 유의미하지 않은 화이트 노이즈가 나왔다. 그러면 이 변수들이 유의한 거죠. 저 식을 예로 들면은 Y가 이제 상어에 공격당한 사람의 수고, 그죠? X가 아이스크림 소비량이면은 네. 사실 Y랑 X를 쓸 때는 콜리션 높게 났다는 거는 저 코에피션트가 잘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유의하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코잘리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면은 T-1들을 넣어주면은 그래서 체크를 해야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유의미한 어떤 정보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있네? 라고 설명. 노미님께서 말씀하신 세팅이랑 지금 세팅이랑 맞는 세팅이 그건 아니죠. 사실은 이거는 이거는 그냥 제가 예시로서 보여드리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X에 사실은 어떤 컨파운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빼가지고 다른 세팅을 또 한 다음에 그 값을 여기다 꽂아놓은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 뭔가 찾아갈 건데 계속해서. 제가 처음에 요즘 봤던 이유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클래리티를 알 수 있냐라고 여쭤봤던 게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글에서는 커저리티 책은 어떤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만 하다. 네. 그러니까 변이 통제를 통해서. 근데 데이터 분석은 사실 변이 통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변이 통제가 된 데이터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의 모든 데이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저먼트 에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변이 통제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 메저먼트 에러를 찾아낼 수 있으면 그 이펙트를 빼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어디냐면 경제학. 그래서 소비 컨섬션이랑 그다음에 인컴이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실 컨섬션이랑 인컴이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선 그 배경에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펑션 하나는 굉장히 간단한데 그 배경에 엄청나게 많은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과연 컨섬션이랑 인컴이랑 정확하게 그런 어떤 선형 관계가 있느냐.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럼 이 인컴이 어떤 국가에 스페시픽하게 영향이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인컴이 정규국고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과연 맞나? 로그 취해가지고 어떻게 바꾸면 이게 로그 정규국고라는 어떤 가정하에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뭐 변수를 갖다가 변화를 해볼 수 있지 않나? 1대1 대응이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은 이게 많이 쉽지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계속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메저먼트 에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게 어떤 진실 갖다 스크리닝하는 요소를 갖다 계속 잘라내야 돼요. 이거 보신 거는 아마 그거 같은데요. 그 수식 운동에서 안 되는 거는 코릴레이션 아주. 네, 그죠. 근데 그게 실제 인과가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수식이 되는지 아닙니까? 아, 그죠. 네, 그거는 인사이트. 그거는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물리적인 구조를 따로 생각을 해 수식을 적어놨어요. 다른 배경 지식이나 실험이나 이런 걸 만나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그게 제가 그 피처 엔지니어링을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영역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거랑 그다음에 경제학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랑 경제학 데이터는 그냥 아예 펀더멘털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분석을 해야 되는 방법이 당연히 달라지는 건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도메인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계속 피처 엔지니어링 내용을 여태까지 계속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여태까지 제 어떤 했던 세션들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기회가 있다면 제가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그 시뮬레이션 내용을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또 뭐 사정이 이렇게 됐다 보니까 좀 아쉽게 됐지만 저의 이제 발표는 유블라에서 발표는 여기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뭐 부족한 사안이지만 정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면 진심을 갖다가 전달할 수 있을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